대선까지는 좀 지켜보고 조금 길게는 상반기까지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이게 변화무쌍해가지고 참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022년 부동산 시장에 일종의 참고할 만한 일종의 방향타나 이 정도로 좀 제가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탈전세 내 집 마련. 전세에서 벗어나서 집을 어느 정도 세입자들이 살 거냐. 두 번째로는 굿바이 연끌 비투. 이게 2021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코드인데 어느 정도 진짜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살 거냐. 아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해지는 울퉁불퉁한 장세. 이걸 세 가지 어떤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가 언제예요? 2020년이죠.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됐고 만 2년이 되는 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이에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해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의치가 않아. 그러면 돈 빌리기도 어려워. 모아놓은 돈도 없다면은 결국은 그 오랜 금액만큼 월세를 지불하는 반전세가 나타날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예 전세 보증금을 빼서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중저가 집을 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세 번째, 탈전세에서 집을 사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과연 얼마 정도 될 거냐. 이게 2022년에 주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전세 내 집 마련과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에는 비강남의 반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2021년 탈서울 내 집 마련이 주로 키워드였다면은 2022년은 좀 다르다. 전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 시장이 달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세 시장 이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 시세를 보면 11월 달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전국적으로 65.9%예요. 집값이 10억이면 6억 5,900만 원. 그럼 조금 더 버티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2022년 집값은 괜히 전문가한테 묻지 말고 차라리 전세시장한테 물어봐라 할 정도로 전세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22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로 저는 굿바이 연끌 비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가격의 우상향에 배팅을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보면 되죠. 2022년에는 더 이상 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더 이상 유효한 투자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요. 대출이자가 지금 비싼 거는 5% 되죠. 이게 자칫 한 1년 안에 6%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6% 수익률 내기 쉽지 않을걸?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30대 분들이 약간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해요. 제가 보면. 빚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대출을 그냥 무감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출은 나의 능력이고, 연끌 비투는 경제학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아니냐. 비투 자산이죠. 순자산이 이제 자본인 거고, 제가 적정 대출,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끌 비투는 두 가지 전제가 되면 돼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 그 다음에 금리가 낮을 것. 근데 그 정반대가 되면은 이게 성공 방정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집 산다는 게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지 않을 수는 없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빚을 좀 무서워해야 되고,
비테크라는 말을 조금은 잊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집값의 한 30 내지 한 40% 정도. 최대 40. 보통 30%만 돼도요 무섭습니다. 만약에 10억이라고 생각하고 30%면 3억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면 얼마예요? 1년에 1,500만 원이죠? 응? 이자가. 그래도 만약에 원리금 균등 상황 해봐. 그럼 한 달에 한 120만 원 낸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거기다가 원값 내봐. 한 달에 200 가까이 낸다니까. 3억 대출 내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대출을 갚아 나가더라도 아니 이자를 내더라도 집값이 오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안 오른다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신경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집에다가 돈을 맞추지 말고 돈에다가 집을 맞추는 그런 알뜰 소비 같은 걸 한번 생각해야 된다. 더 이상 그걸 꼰대의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당해봐야 꼭 그때 가서 깨달아요.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 M2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총통화량, 그러니까 유동성 과잉 때문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른 거예요. 지금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규제가 없는 지역들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광주 봉선동의 그 아파트 3평형 흔히 말하면 국민주택 규모가 10억이고요. 제주도의 연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10억이에요.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느냐? 바로 지역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지. 왜? 상승 원인이 바로 군불대기를 한 이 저금리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수영장으로 따지면은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울퉁불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 정상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 말씀드린 생각도 틀릴 수가 있어. 그것까지 판단해서는 의사결정 못 내리는 거고, 다만 금리가 대체적인 예상치가 내년에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린다는 거고, 일부 의견은 2023년 가도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건 예상이긴 하지만 우상향 추세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 차별화 현상, 울퉁불퉁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전국 지표를 보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참고만 보시고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내년에 2021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국지장세예요. 지역 간의 동조화가 아니라 이제 차별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지방 같은 데는 집값이 빠진 데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2022년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내년에 집값이 빠지는 것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조정 대상자를 해제해 달라고 벌써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많을 정도로 그만큼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보수적인 판단 혹은 좀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집값이 급등했던 일종의 이제 장밋빛 어떤 축제,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서러운 거지만, 그런 집값이 이 시세가 대폭발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요. 집값이 저는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또 전세난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상승 가능성은 있다. 다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는 그 상승률이 현격하게 낮을 거다. 그냥 강보합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바라보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2021년을 상고하저로 봤는데 2022년은 오히려 반대로 상저하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유력 후보들이 양도시 한시적 감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취임하자마자 바로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거진할 수도 있고. 근데 양도시 한시적 감면은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요. 그거는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시적 양도세 감면을 하면은 집값이 빠집니다.
왜? 지금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일부 깎아준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집 팔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서울에서는 집 두 채 못 갖고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처분할 거잖아요. 아니면 뭐 자식한테 뭐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매물이 좀 나온다면은 그 매물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바닥을 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 거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지금은.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반기에는 조금 지금 같은 약간 약보합세 가능성이 좀 있고 하반기 가서 좀 나아지는, 크게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온도차를 본다면은 조금 나아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상저하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부동산 가격은요, 이거를 저는 변동성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투자 자산화되면요 굉장히 이게 부침이 심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들까지 전부 다 갭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데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분명히 집값은 고평가 국민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동의하잖아요. 과매수 국민이라는 거. 지금은요 내 10억을 빌려줄 테니까 5년 뒤에 돈 갚는다는 조건으로 집 살래 물어보면은 보니까 한 30%밖에 안 되겠다 사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3년 뒤에 나한테 돈을 갚아라고 했을 때 집을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그 판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내년에 수요자들이 가져야 될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대선까지는 좀 지켜보고 조금 길게는 상반기까지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급매물을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제가 보면 단기 고점이 대체적으로 2021년 10월 정도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에 비해서 한 10% 정도,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싼 급매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매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2022년은 좀 싸게 산다는 그런 마인드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을 거고 충분히 또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라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가져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